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 MC 박정현입니다. 부주의한 우리 아이, 혹시 ADHD가 아닐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치료를 받는 병원 이력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ADHD는 증상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내원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ADHD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혁진입니다. ADHD라는 질환은 가만히 방치했을 경우에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ADHD라는 질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ADHD 질환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ADHD. 혹시 ADHD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ADHD 아동이라고 하면 산만한 아동 이렇게들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산만하다고 해서 다 ADHD는 아니고 또 ADHD라고 해서 다 산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ADHD를 천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병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의력에 어려움이 있고 또 행동이 활동량이 너무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로 아동기에 발견이 되나 성인기까지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만족 지연 능력의 저하, 참을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틱 장애도 이제 많이들 듣는데요. 혹시 이 ADHD와 틱 장애는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와 틱 장애 모두 크게는 신경 발달 장애라는 범주에 들어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ADHD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틱 장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틱 장애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틱 장애는 치료하지 않고 ADHD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질환이 자주 동반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치료가 서로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전문가들도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두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감별도 중요한 질환이겠네요. 예. ADHD가 부주의 우세형과 또 과잉행동 충동형 우세형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ADHD 증상과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혹시 큰 특징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DHD는 부주의 우세형과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감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부주의형은 자주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과잉행동 우세형은 말 그대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또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자주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과잉행동 우세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편의에 의한 분류일 뿐이고, 실제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타입이 더 우세하고 더 비중이 큰가는 각각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질병하면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지 원인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혹시 이런 ADHD의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ADHD라는 질환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현재까지의 의학적인 소견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유전적인 요인과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유전적이라고 해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자녀들 중 몇 명 중에 몇 명이 생기고 이렇지는 않고 ADHD 가족 중에 ADHD가 더 많다. 예를 들면 ADHD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50% 정도, 또 형제 자매가 ADHD면 30% 정도 ADHD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으로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는 ADHD라는 질환은 뇌의 특정 부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정 부위에 분명한 기능적 이상이 밝혀진 질환이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유전적인 요인과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 가장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요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평소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이런 ADHD를 의심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천의 얼굴이다. 그래서 특정 행동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너무나 활동량이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참을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의심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규칙이 강화되고 또 참을성이 요구되는 학령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부쩍 더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병원에 안 가고도 가정에서도 혹시 이게 정말 ADHD인지 좀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 혹시 테스트 같은 게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가정에서와 또 다른 환경, 즉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이어진다면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사전에 제가 제작진에게 첨부해드린 ADHD 평가 척도라는 자료가 아마 이렇게 공개될 건데요. 그 기준에서 18문항 중에 19점 이상, 0점부터 4점까지 체크리스트인데 19점 이상이면 병원 방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ADHD가 의심이 되어서 이렇게 병원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 ADHD인지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될 텐데요. 보통 이런 진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물론 한 차례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아이들이 초기 내원을 하면 여러 차례 평가를 하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부모님을 통한 자세한 병력 청취, 또 아이들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행동을 했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병력 청취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울러서 이렇게 진단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보조 검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 검사 도구를 가지고 ADHD를 진단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동의 보다 더 정확한 평가와 또 이렇게 예후 판단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혹시 이런 이제 ADHD를 판정을 받고 났을 때 혹시 이제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가 의심은 되나 진단까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행동치료적 도움과 주의력 훈련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전문가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에 의해 진단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약물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일단 진단이 된다면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진단이 된다면 약물치료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라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혹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그런 점은 없을까요? ADHD 약제라고 하면 흔히들 한두 가지 정도만 일반인들은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허가받은 약제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약제의 부작용은 또 다른 아동의 좋은 효과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식욕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비만한 아동에게는 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작용이고, 또 항상 수면이 많은 과수면 아동에게는 각성 효과가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듯 효과와 부작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용량과 종류를 선택을 한다면 아동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혹시 뭐 다른 뭐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ADHD 증상 자체를 보자면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아울러서 흔히 사회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비약물적 치료가 있는데, 비약물적인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 약물 치료의 용량과 기간을 단축시켜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약물적인 치료의 종류로는 부모 교육과 심리 사회적 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부모 교육은 모든 ADHD 아동들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일 수 있겠고, 심리 사회적 치료는 모든 ADHD 아동들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에 도움을 받고자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ADHD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혹시 합병증이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결국은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이렇게 학업이나 또 또래 관계, 또 사회성, 또 장기적으로는 정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기, 성격, 인격 형성에도 많은 어려움을 끼친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부모라든가 가족이 또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부모나 가족이 이래 치료받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뭐 일이 있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자존감 유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좋은 훈육법과 훈련법을 잘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예를 들면 다짐 카드, 칭찬 스티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 훈육법을 더 잘 써보자. 또 아울러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셔서 공개하시지 않고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잘 소통을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치가 되고 나서도 혹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라는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 발달 장애, 즉 유전적 요소와 신경 생물학적 요소가 작용을 해서 관여를 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 재발 이런 개념보다는 보상과 극복,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에 이 ADHD가 이제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성인 경우에도 이런 ADHD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 때의 이런 ADHD와 성인 때의 ADHD는 혹시 차이가 있나요? ADHD라는 질환은 성인기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동기 발병을 해서 성인까지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아동기에 이미 생겼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진받고 받지 못하다가 성인기에 이러한 것들이 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정리해 보자면 성인기에 발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임상적으로는 ADHD 아동들의 50% 정도에서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성인기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ADHD 증상 중에서 과잉행동 부분이 성인이 되면 호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부주의함, 충동성,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요. 혹시 이런 ADHD를 예방할 수 있는 평소에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롭게 발생되는 질환은 아니어서 예방의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뇌의 기능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웰빙의 개념, 즉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또 뇌 발달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학령기 아동들에 있어서 스마트 미디어 관리, 즉 휴대폰, TV, 컴퓨터 이런 스마트 미디어 관리는 뇌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틱 증상 발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마트 미디어 관리, 철저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미디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원인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ADHD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저도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오늘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에 대한 궁금증을 시청자분들에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ADHD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잘 낫지 않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다 보니 성장기 아이라서 걱정이 되는데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 ADHD 아동들에 있어서 초기에 일시적으로 식욕이 떨어지면서 성장이 지연되는 현상이 잠깐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또 여러 임상 관찰과 연구 결과상 성장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사실 거의 모든 ADHD 약제들이 서방형 제제이기 때문에 중독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HD로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힘들어해서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정신과 상담 이력이 있어서 훗날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DHD 증상이 아주 경한 경우라면 더 배려해주고 더 잘 훈육하고 잘 지켜봐주면 되겠으나, 일단 ADHD 진단이 된다면 반드시 치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기록이 남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 기록 같은 경우는 가장 개인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이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 기록이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울러서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병원 진료 기록 좀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 달라,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이가 활동성이 많은 것과 ADHD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괜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훨씬 많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집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ADHD 진단을 강력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DHD가 있으면 눈치가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아무래도 남의 말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 듣기가 어렵다 보니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기에도 ADHD가 증상은 발현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갖고 태어나는 그런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영유아기에도 증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단과 치료는 만 6세가 돼야 시작을 할 수 있다. 즉 진단과 치료는 영유아기에는 진단과 치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증상은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ADHD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O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완치의 개념이 아닌
보상과 극복의 개념이다.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이 완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ADHD도 완치가 아닌 보상과 극복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HD 질환이 없어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진단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렇게 치료를 한다면 치료 효과는 아주 미비할 것이고 오히려 부작용만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틱 장애가 있다면 ADHD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저도 많이 질문이 고민 좀 돼서 세모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ADHD 경과 중에 틱 장애가 나올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틱 장애와 ADHD를 동반은 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틱 장애와 ADHD는 서로의 치료의 과정 중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서로의 치료가 다른 질환의 경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두 질환의 가능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HD가 있다면 달달한 음식을 좋아한다. 정답은 X입니다. ADHD가 있으면 달달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 질문은 특별한 근거는 없는 말이며 하지만 ADHD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충동성이 있어서 달달하고 자극적인 음식에 더 탐닉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DHD의 여러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후천적으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관여하는 병이기 때문에 극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꾸준한 관리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라는 질환은 신경생물학적 이상이 분명히 밝혀진 질환이고 이를 방치한다면 아동의 여러 가지 성취 또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중금속에 오염된 음식을 야채를 오랜 기간 먹었을 때 초기 몇 년간은 이상은 없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듯이 ADHD라는 질환이 방치가 돼서 아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동에게 큰 영향이 올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아직까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지금 많이 낮아져 있다. 그래서 아동의 어려움이 의심되고 또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정혁진 원장님과 AD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건강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전문의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